우리는 흔히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를 증오하는 것이 곧 정당한 복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를 미워하기 위해 당신은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가 했던 모욕적인 말을 되새기며 그날의 온도를 기억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당신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보살피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잡은 칼날이 정작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이제 이 지독한 역설의 굴레를 끊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으면 우리 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하는 정당한 복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분노를 품는 행위는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30년 전의 원망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 때 정작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은 편히 잠들어 있거나 당신의 존재조차 잊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독이 퍼지는 곳은 상대의 혈관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심장입니다. 우리 몸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실제를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 전의 상처를 되새김질할 때마다 뇌는 그것을 현재 진행형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치명적인 독소는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암과 심혈관 질환의 뿌리에 해묵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과거의 망령과 싸우느라 정작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를 모조리 소진하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 돌멩이가 당신의 인지 능력마저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미움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뇌는 긍정적인 신호는 차단하고 오직 부정적인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길가의 핀 꽃의 아름다움보다 무례한 행인의 어깨짓에 더 민감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위로보다 타인의 사소한 비난에 집착하게 됩니다. 미움은 당신의 머릿속에 무임승차하여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당신의 인생 경영권을 찬탈합니다. 이제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귀한 하루를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임대료 한 푼 받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입니까? 그 돌멩이를 쥐고 있는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까? 그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 혹은 정의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당신의 남은 일생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손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결속을 끊어내고 배낭의 무게를 덜어내는 구체적인 심리적 방전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돌멩이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손을 펴는 작업은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사면해주거나 그날의 상처를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는 관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혈관에 흐르는 독을 멈추기 위해, 내 뇌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에너지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심리적 종전선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돌멩이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감정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가 던진 말사건에 대해 내 뇌가 화라는 반응을 선택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떠났을지 모르나 그가 남긴 감정의 찌꺼기는 당신이 매일 아침 다시 끓여내놓는 해묵은 수프와 같습니다. 이제 그 수프 그릇을 식탁에서 치워버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식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한 배낭의 무게 감량입니다. 미움은 과거의 고통을 무한히 재생하는 루프와 같습니다. 이 루프를 끊기 위해서는 당신의 서사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묶어두는 대신 살아남은 자서바이버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나는 그때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했다는 현재형 문장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당신의 현재를 망치도록 허락하는 권한을 지금 이 순간 박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권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쓰고 태우기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짓누르는 분노, 억울함, 비난의 말들을 가감없이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맞춤법이나 문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배설의 시간입니다. 종이가 잉크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찢거나 태워버리며 시각적인 해방감을 만끽하십시오. 뇌는 물리적인 행위와 심리적인 상태를 연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갈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그 무거운 돌멩이가 손에서 떠났음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먹을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경직된 근육 때문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비어있는 손바닥이라야 비로소 새로운 행운과 평온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워진 그 자리에 미움 대신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상처난 자존감을 복구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내면 복구의 여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돌멩이를 내려놓은 손바닥은 처음에는 가볍기보다 허전함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동력 삼아 버텨온 이들에게 그 빈자리는 일종의 심리적 진공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비로소 당신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했던 성장을 위한 여백입니다. 4장에서는 그 빈자리에 미움 대신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파괴된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지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기 연민 셀프-마이너스 컴패션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던진 비난의 말을 스스로에게 투사하며 자기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몰아세운다는 점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심판하던 행위를 멈추십시오. 거울 속에 당신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견뎌낸 대견한 생존자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다짐은 오글거리는 혼잣말이 아니라 파괴된 내면의 기초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취를 통한 효능감의 복구입니다. 거창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보다 당장 내 통제권 안에 있는 사소한 일상부터 탈환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건강한 한 끼 챙겨 먹기, 10분간 산책하기와 같은 아주 작은 약속들을 자신과 맺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유능감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복구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당신의 뇌는 다시금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선 바운더리의 재설정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은 대개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에 지나치게 취약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정원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말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정당한 방어 기제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오로지 당신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언어에서 수동태를 삭제하고 능동태를 복원하십시오.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가 아니라 나는 그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했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삶의 서사를 기술할 때 주어의 자리에 항상 나를 두십시오. 사건의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극복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비워진 손바닥에 자신을 향한 친절과 주도적 의지라는 새로운 씨앗을 쥐었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가장 힘든 내려놓기를 해낸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자존감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재구성하고 진정한 정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관계의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장에서 내면의 기초 공사를 마쳤다면 이제는 그 단단해진 자존감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연결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에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듯 당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정한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가성비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은근히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전이시키기만 하는 이들에게 쏟는 에너지는 명백한 낭비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거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지인의 영역으로 밀어내거나 관계의 목록에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탯줄을 끊는 독립 연습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 주권이 타인에게 저당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침몰하지 않는 평정심은 그의 생각은 그의 것, 나의 가치는 나의 것이라는 철저한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각자의 감정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동심원을 그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당신 마음의 중심 부인어 서클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관계, 적당한 예의를 갖추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관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처는 대개 중심부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너무 깊숙이 들여놓았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의 위치에 맞는 적절한 거리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고독의 영향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론리너스과 고독 살러투드는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어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관계의 다이어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사색하며 온전히 자신의 취향에 몰입하는 경험은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일 때도 비굴하지 않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건강한 관계의 다이어트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거절은 상대에게 당신의 한계선을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입니다. 못마땅한 제안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당신의 우선순위를 당당히 밝히십시오.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것이고 떠날 인연이라면 그 거절을 계기로 걸러질 것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덜어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정돈된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회복의 정점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타를 어디로 돌릴지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로를 안내하는 등대가 되도록 서사를 재구성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 서사에서 생존자 서사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릴 때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당신을 영원히 과거의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게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버텨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인가? 고통의 기억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그 기억에 붙이는 꼬리표는 당신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남았음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의미 미닝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소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창작의 기쁨, 혹은 매일 아침 맞이하는 정갈한 차 한 잔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개인의 비극은 사회적 가치로 승화됩니다. 고통의 의미라는 외투를 입힐 때 그 고통은 비로소 견딜만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중심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은 흔히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며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성취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자유, 정직, 공헌, 아름다움 등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남들이 정해놓은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걷는 발걸음에는 결코 망설임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라는 연료를 채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과거의 습관에 넘어지거나 자책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가장 엄격한 판사가 아닌 가장 다정한 친구로 대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줄 때 회복의 동력은 끊이지 않고 샘솟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라는 캔버스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침범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호흡과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각에 집중하며 현존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선택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의 지도를 그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유괴당한 아이가 아니라 오늘을 설계하는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과정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광장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배는 과거라는 갯벌을 벗어나 당신이 직접 선택한 넓은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정립된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일상 속에서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나다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상의 리추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성문을 열고 외부 세계와 조우할 차례입니다.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고립된 평온이 아니라 타인과 어우러지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는 성숙한 공존에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에 의한 재침범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타인과의 건강한 연결 속에서만 자신의 성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투명한 경계의 설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상대의 감정에 무분별하게 전염되곤 합니다. 성숙한 공존은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저기서부터가 당신의 영역이다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임을 이해하십시오. 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요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배척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지극히 건강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공명하되 침몰하지 않는 공감입니다.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를 마주할 때 그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온전히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심연에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튼튼한 밧줄을 붙잡고 그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정서적 분화 디퍼렌시에이션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따뜻한 시선을 유지할 때 비로소 당신은 소진되지 않는 치유의 에너지를 관계 속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전달법 I- 메서지를 통한 진실한 소통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은 종종 방어 기제로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U- 메서지 I의 입을 닫아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마음이 아팠어라고 말하십시오. 비난의 언어를 관찰과 느낌, 욕구의 언어로 바꿀 때 타인은 당신의 요새를 공격할 적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가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선별력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이들로 곁을 채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 타크식 릴레이션십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의 회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들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를 환대하는 성장 지향적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변화는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과 연대의 균형입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발적 고독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관계에서 얻은 자극들을 소화하고 다시금 자신의 중심을 잡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연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타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나를 나누기 위해 타인을 찾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성숙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숙한 공존은 나라는 악기와 타인이라는 악기가 만나 고유의 소리를 유지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성마저도 연결의 통로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상처의 직면에서 시작해 의미의 발견, 리추얼을 통한 습관화, 그리고 타인과의 성숙한 연결에 이르는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인 삶이라는 항해를 지속하는 태도에 대해 정리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